어, 오늘 저희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HK 3.0 행성 돌봄 인문학 기술팀 두 번째 세미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레고리 베이슨의 마음과 자연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우리 연구소 소속 김재인입니다. 우선 책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책이 꽤 예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Mind and Nature 이렇게 돼 있고요. Unnecessary Unity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어, 이 그레고리 베이슨이라는 분은 이 이력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골치 아픈데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영역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은 우선 1904년생이고요. 19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꽤 이제 오래 산 편이고요. 처음에 이 맨델 있죠. 그레고리 맨델 유전학 맨델의 그 아, 어떤 추종자이기도 한 아버지 성함이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베이슨 이었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생물학적인 베이스에서 가정 베이스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생물학을 하라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문화인류학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이분이 이제 인류학 공부를 처음에는 했고요. 근데 뭐 생물학적인 베이스 당연히 갖고 있었고요. 그 후에 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연구, 이른바 이제 심리학에 해당하는 연구를 해서 이 정신분열증, 스키조프레니아와 관련된 논문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해지셨고요. 그 다음에 뭐 돌고래 언어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언어 관련 연구는 이제 오늘도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사이버네틱스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사이버네틱스는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도 세미나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어, 한마디로 뭐 인간이건 아니면 자연물이건 아니면 비인간이건 뭐 기계 이런 것들 있죠.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작동하고 제어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일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아, 예, 얘기를 하자면 이제 길게 설명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생략하고요. 어, 이분이 아마 이제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음, 공유 화면 보이시죠? 네, 선생님 잘 보입니다. 네. 어, 오늘 다룰 책은 아까 제가 화면 보여드렸던 Mind and Nature, A Necessary Unity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죽기 1년 전인 1979년에 출간됐습니다. 어, 이듬해 이제 돌아가셨고요. 죽을 걸 알면서 집필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갖고 있는 위치는 어떻게 보자면 이제 작정하고 쓴 단행본이다. 이제 그런 위상이 있는데요. 이제 뭐랑 연관이 되냐면 그 몇 년 전에 출간했던 Steps to an Ecology of Mind. 우리 한국에는 마음의 생태학 이렇게 번역된 책인데 논문집입니다. 굉장히 두툼하고요. 아마 많이 한국에도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수록돼 있는데, 한마디로, 그 안에서 마음과 관련된, 이 마인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쓴 단행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인드라는 게 뭐냐, 이 책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잘 안 보이시는구나. 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과정인 한에서 우리 인간이 어, 그거는 음, 그 똑같은 정도로 어, 이 자연 세계가 이 우리의 멘탈리티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고 이제 유사한 특성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해야만 한다. 그렇게 이제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뿐 아니라 이제 모든 생물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카르트가 말하는 바디 마인드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인간 중심적인 이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말한 마인드는 뭐 이제 사실 상당히 이제 범위가 넓긴 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에, 이 베이스는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마음. 자, 목이 잠기네요. 네.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마음을 지금 규명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어떤 탄생, 성격, 뭐 이런 것들을 규명하겠다. 라고 이제 봐야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정신이란 이 번역어보다는 마음이 낫겠구나. 그러니까 뭐 강아지가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좀 뭐하지만 우리 그 어법에 강아지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수긍이 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 이 포괄적으로 이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마인드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러니까 동물 또는 뭐 나무, 뭐 트리, 나무 뭐또 이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 베이슨의 이제 특징은 이분이 굉장히 경험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제 숙고하는 데서 시작한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어, 그 피상적인 관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깊이 있게 그 어, 내용들의 어떤 그 관찰된 내용들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음과 관련된 그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을 되게 꼼꼼하게 추적하면서 그것이 어, 마음이 아닌 어떤 것, 뭐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의 어떤 차이, 요거를 이제 밝히려고 했다. 요런 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분이 했던 작업의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마음과 자연의 필연적 통일 또는 마음의 생태학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말한 통일은 자연 안에 이 이제 예를 들면 그 뭐랄까요 그 물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 있는 존재들이죠. 이제 원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이걸로 이제 그 모든 걸 환원하려는 그런 경향 이게 이제 베이슨이 활동했던 70년대에도 꽤 강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경향의 대표가 이제 AI 이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뭐 그게 저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 베이슨도 마찬가지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기준을 충족할 때,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단 아까 이제 경험주의자의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마음이 지금 존재한다는 건 분명해요. 우리 특히 인간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 부인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경험상 많은 생물들이,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건 식물이건 마음과 유사한 인간의 마음하고 이제 어떤 어, 뭐랄까 뭐 정확히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더라도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동물, 식물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어 그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에 따르면 태초에는 사실 뭐 고온의 어떤 응축된 그런 물질 이거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점에도 마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어느 시간이 흐른 후에는 분명히 최소한 생명 현상이 존재한 그 후에는 이 마음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 요런 게 이제 우리의 출발점,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이라는 것과, 인간 마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의식, 요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의식이 있느냐, 뭐, 우리 옆에 있는 꽃 한 송이가 의식이 있느냐, 요런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어,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우리가 테스트를 하죠. 저 사람이 뭐 의식이 있을까? 이런 것들은, 테스트가 대부분 통과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인간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뭐, theory of mind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그걸 둘째치고 하여튼 인간 사이에서 존재하는 마음의 어떤 여부, 있고 없고 여부와 다른 생물에게 마음이 있고 없고 여부에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여겨진다면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차이는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의식, 뭐 또 이제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덧붙일 수는 있을 겁니다. 성찰이라든지 뭐 등등. 아무튼 간에 모든 생물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마음을 지금 우리가 다룬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 베이슨 책에서 칼 융의 작업을 빌려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신비주의 신학에서 통용됐던 아까 개념들이라고 하는데요. 한편에 크레아투라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고요. 다른 한편에 플레로마라는 게 있습니다. 융이 인용한 원문은 상당히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검색하면 요 용어를 이제 찾으실 수 있는데, 뭐, 한마디로 크레아투라는, 플레로마 먼저 규정을 하자면, 플레로마라는 것은, 이너시아, 그러니까 관성에 의해 규정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작용이 가해졌을 때만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크레아투라는 자발적으로 또는 뭐 자생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 또는 물질의 특징과 이때 말한 물질은 막 이렇게 우리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복잡한 물질 말고요. 그냥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죠. 뭐 돌멩이 가만히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죠.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관성의 지배를 받는 어떤 존재들과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존재 이렇게 이제 둘을 구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융의 구분법을 베이스는 빌려옵니다. 그러면서 크레아투라가 이제 우리가 탐구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의 생태학에 나오는 구절에서 이제 AI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 1958년인가 9년에 했던 연설에 이미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컴퓨터의 경우에, 이제 AI의 경우에는
인간이 거기 같이 지금 결합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가능성은 열어놨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볼 땐 지금도 이 베이스넷 진단이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 AI가 그런 특성을 생물이 갖고 있는 마음 가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이 베이슨이 책을 통해서 언급하는 굉장히 많은 좀 특이한 어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글로서리라고 해서 이 따로 이제 어휘 풀이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휘 풀이 글로서리를 따로 달아놓을 정도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좀 추려봤습니다. 논의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우선 로지컬 타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원래 버트란트 러셀이 착안낸 개념이에요. 논리 유형이 다르다라는 거 이제 대표적인 게 집합과 그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이 상위의 논리 유형에 속하고 원소는 하위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도 조절 장치와 온도계. 온도 조절 장치에 따라 이 온도가 방안의 온도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도계에 찍히게 되죠. 특정 시공간 위치에 있는 온도가 뭐 25도다 뭐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죠. 그런 점에서 온도 조절 장치와 온도계는 유형이 다르다. 논리 유형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더 상위에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요 얘기를 이제 왜 하느냐 하면 결국은 물체들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는 논리 유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같은 등위, 같은 층에 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른바 범주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둘의 논리 유형이 다르다가 첫 번째고요. 그럼 무엇이 더 상위에 있느냐? 이건 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나오는 설명들을 보면 마음이 약간 상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뒤에 수돗물과 수도꼭지의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수돗물은 그냥 흘러요. 어차피. 근데 수도꼭지를 잠그면 멈추고 열면 흐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흐르게 만드는 원동력은 별도의 에너지예요. 우리 이제 펌프가 걔를 계속 밀거든요. 그럼 수돗물을 틀고 열고 하는 거는 수돗물이 원래 움직인다, 운동한다라는 것과는 별개의 어떤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로가 있을 때 그 회로가 사실은 끊어진 지점이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스위치를 오프할 때 스위치를 켜면 거기 이제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뭐 전등이 켜지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스위치는 온 상태일 때, 켜 있는 상태일 때는 전선하고 구별되지 않아요. 철사랑 똑같아요. 스위치는. 오프가 돼 있을 때는 그냥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죠? 따라서 스위치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켜는 순간 또 끄는 순간, 그때입니다. 딱 그때 스위치의 어떤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끊어진 회로이거나 철사랑 똑같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위치쯤에 있는 게 마인드다라고 베이스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설명 거기까지 드리고요. 좀 복잡할 대목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랜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작위 그리고 다이버전트 발산이란 말 씁니다. 요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렴하고 컨버전트 대립되는데 같은 종류의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앞에 일어났던 일들에서 다음을 예측할 수 없으면
무작위적 또는 발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과거 데이터만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발산적 또는 무작위적인데 이 경우에 어, 그 우주는 어떠한 존재냐? 바로 그런 무작위적이고 발산적인 존재이지 결정론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론적이라는 건 초기 조건을 알면 나중 조건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인식론이라는 표현을 두 번째로 이제 씁니다. 첫 번째는 제가 논리 유형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인식론인데, 인식론은 이제 흥미로운 게, 과학적인 그 개념에서, 어, 어떤 그, 생물체, 개별적인 거나 이제 어떤 집합, 그러니까 뭐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될 겁니다. 알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에 관련된 연구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학에서는, 뒤에 철학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그 인식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사람이 인식론이라는 말을 썼을까를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 말을 쓰는데, 사실 되게 어떤, 존재가 뭔가를 인식한다라고 할 때는 그 뭔가와의 어떤 그 거리 이런 것들이 상정됩니다. 한마디로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하는 대상 사이에 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인식하는 주체의 활동이라는 게 분명히 그냥 사물들의 세계, 대상들의 세계와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물론 얘기가 이제 복잡해지면 자기 인식 뭐 이런 말도 이제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또는 세계를 인식한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그 인식 주체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놈의 위상이라는 게 뭐냐. 요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마인드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란 건 대상 세계와는 층을 달리한다. 라는 게 이제 그 베이슨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직관에도 일단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관념이라는 어, 그 용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관념이라는 거는 대상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선. 그리고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어, 어떤 대상으로부터 뭐 오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월드로부터 오는 어떤 차이, 구별 또는 차이의 소식이다. A difference, a distinction, a news of a difference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관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 역시 발생된 차이, 그 발생은 1차적으로는 대상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거를 멘탈 프로세스 또는 마인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구현할 수 있는 건 이 베이스는 마인드란 말과 멘탈 프로세스란 말을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 마인드보다는 멘탈 프로세스를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인드는 정태적인 무언가가 아닌 거죠. 과정과 관련된 상당히 이제 동적인 무엇이다. 그러니까 동적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차이가 그 안에 뭐랄까요? 포착될 때 또는 담길 때, 그때 이제 차이라고 마인드라고 그 마음 과정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단일한 뭔가가 이 안에 들어온다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을 붙이는 게 뭐 개구리의 관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일한 게 아니라 어떤 차이가 이 안에 포착되는 그것이 마음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고 나면
이게 꼭 그 인간에게만 아이디어, 관념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뭐 나무가 있다면 나무는 빛과 물, 온도,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이제 그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맞게 자기가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 식물도, 나무도 마음을 갖고 있다, 관념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또는 그 안에서 뭔가 관념, 마음의 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비슷한 말이 정보입니다. 이 베이스는 아주 분명하게 정보를 정의하는데요. Any difference that makes a difference. 차이를 만드는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때 make 만든다는 게 뭐냐? 누가 만드느냐? 또는 무엇이 만드느냐? 이제 그걸 물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상의 어떤 차이가, 그로부터 이제 대상, 세계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그것이 마음에 포착되지 않으면 그건 차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draw a difference라고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차이를 끌어낸다, 만들어낸다. 뒤에 이제 사례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제 이거를 news of difference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란 말을 쓴 까닭은 대상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정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또 아이디어, 관념이란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나중에 이제 발표할 때 발표를 위해서 이제 이 자료는 그냥 그 화면으로만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아쉽지만 하여튼, 요런 것들이 지금, 베이슨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용어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관념에 이어서 정보 받고요. 그 다음, 이 스토캐스틱이란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그 AI 관련해서 스토캐스틱이란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말 뜻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용법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선, 어떤 그 관역을 향해서 화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 관역 쪽으로 화살이 막 제멋대로 날아갑니다. 왜냐면, 어, 우리가 실력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많이 쏘다 보면 그 관역 근처로 좀 더 모이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스토캐스틱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요한 특징이 뭐냐? 우선 첫 번째는 랜덤 컴포넌트입니다.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화살을 쏴요. 이 무작위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선별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셀렉티브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자연 선택의 그 셀렉션하고 이제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특정한 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무작위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두고 보니까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실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고 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어떤 쏠림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소예요. 그 둘이 결합돼서 그 특정한 것들이 좀 더 오래 견디도록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어떤 일종의 경향성, 이걸 이제 확률이란 말로 부르기도 해요. 근데 확률적으로 되게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걸 스토캐스틱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확률한 probability 이렇게 부르죠. 그 probability는 그렇게 치자면 이제 수학적인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전을 몇 번 던졌을 때 어쩌고 하는 그런 거라면 이거는 현실 세계 속에서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더라. 라는 이제 그런 종류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무작위성과 특별한 방향성, 성호, 이것이 이제 결합되는 거고, 이것은 진화에서 결국 살아남는 것들, 그런 일이 그러니까 우주에선 진행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게 살아남을 수는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살아남은 놈을 에, 출발점으로 삼아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 이게 이제 진화 관계에서 되게 에, 진화를 이해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아까 이제 제가 그 베이슨이 경험적인 접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논리적으로 여러 그 가능성들을 꼽아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런 것도 가능하고. 근데 현실에서 이 우주의 생명의 진화 역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건 되게 독특한 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일이란 그러니까 단순히 n분의 1의 확률이 아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제 추적해보니까 필연적인, 필연이란 말 쓰긴 되게 어렵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게 확인되니까, 그놈을 보니까, 아, 그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인 필연성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필연성을 얘기하기엔 되게 중요한 그런 그 관점, 이걸 이제 스토캐스틱이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연구단과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생존, 서바이벌 이란 말을 이렇게 그 규정을 합니다. I mean the avoidance of the death of the largest system about which we can care.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최대치의 시스템의 죽음을 피하는 것. 우리가 돌볼 수 없는 우리를 둘러싼 시스템 중에 돌볼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돌볼 수 있는 것들의 최대치를 우리가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게 생존이다 이렇게. 가령 뭐 이런 식이죠. 우리가 혜성이 지구에 부딪히면 우리 다 이제 공룡 과거에 그 멸종하듯이 우리도 멸종하겠죠. 그러나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케어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보존하는 게 생존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요게 되게 특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진화라는 표현 뭐 많이 저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상이 함께 서로 이제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화하는 뭐 그런 관계고요. 시간상 토톨로지란 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토톨로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동호반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그 말한 건 동호반복은 아니고요. 어떤 그 뭐 시스템, 뭐 명제들의 집합 이런 게 있을 때 그 명제들 간의 링크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연결이 타당할 때 그런 걸 토톨로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거예요. 유클리드 기하. 유클리드 기하 내부에는 각각의 명제들 사이에 모순이 없습니다. 다 타당해요. 자, 근데 이 토톨로지가 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명제 또는 진술, 요소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해서 참이란 뜻은 아닙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참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왜 참이 아니냐면 공간이 휘었을 때는 유클리드 기하학은 거짓입니다. 네, 오류예요. 그러니까 현실과의 이 대비, 그러니까 현실에 한번 이렇게 검증을 거쳐야만 참이라는 게 트루스라는 건 그렇게 해야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토톨로지는 내적으로 완결돼 있어요. 종교의 교리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의 어떤 접점 속에서 검증을 거쳐서 살아남아야만 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되게 구분해요. 왜 구분하냐면 바로 이 베이스는 우리의 마음이 토톨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관념들 사이에 내적으로 모순이 없고 서로 타당한, 밸리드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마음을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견해는 현대 신경학에서 되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 움베르토 마투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신경계의 진화를 연구하면서 그것이 외부 세계와 무관하게 오토노머스 자율적으로 진화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신경계 자율성 또는 마음의 자율성을 설정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제멋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임의로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종교처럼. 근데 생물이 세계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계와 뭔가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서 이제 내적으로 일관된 어떤 망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랑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이 위상이. 그래서 이 외부 세계와 만났을 때 가질 수 있는 취약점, 이게 이제 핵심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냐. 마음이라는 게 세계와 무관하게 형성된 어떤 독립된 시스템이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냐. 근데 이제 베이슨의 답을 미리 끌어오자면 베이슨은 그것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대체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톨로지를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일 수 있으나 그것이 현실 속에서 검증을 거친 것들만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가령 뒤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절벽 앞에서 그것이 그냥 평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이거는 평지가 앞에 있다라는 건데 그런 식의 이제 우리 안에 생각은 현실 속에서 사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바이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닌 이제 대부분의 생각은 검증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이진 않지만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는 그걸 필연적인 거에 준하게 취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I 하는 뭐 사람들이라든지 강한 물리주의 이쪽에 속해 있는 분들은 마음이란 건 그냥 허상이다. 이게 픽션이고 무슨 일루전이고 아니면 기껏해야 이제 이 물리적인 것에 어떤 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뭐 아직 이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이런 식의 이제 약간 그런 걸 유물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심리 철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이제 베이스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의 존재를 어떤 그 물질적인 것과 구별되는 논리적인 유형이 다른 층위에서 분명히 생생하게 실존하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점이 되게 에, 이런 몇몇 부류의 설명과 이제 구별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휘 설명이고요. 이제 서론부터 제가 보니까 밑에 9쪽 준비했는데 세 쪽이네요. 어떡하나?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는 생물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생물의 특징을 베이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걸 연결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The pattern which connects. 가령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점이 백지 위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한 개 더 추가되면 사각형이 돼요. 그건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다면 패턴은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패턴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사실은 패턴을 연결하는 작용은 우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로부터. 관찰하는 우리. 그게 꼭 인간일 필요는 없어요. 동물들도 아마 그 비슷한 어떤 짓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상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패턴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이 말을 통해서 베이슨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있는 거 말고 그건 이제 이른바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러건 저러건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면 objective한 거죠. 그에 반해서 subjective한 작용이 패턴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물이 생물의 잔해에도 이제 남는다. 꽃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 결과물로서의 어떤 패턴이 보이잖아요. 뭐 아니면 개 껍질. 그 패턴은 이
주체인 생물이 세계를 그렇게 에, 대하고 그렇게 수용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이런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패턴을 우리는 주목하지만 우주 삼라만상의 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패턴을 만드는, 발생시키는, 형성하는 그 작용 덕분에 나온 거다. 요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 이제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가서 패턴 which connects is 메타 패턴. 메타 패턴이다. 이렇게. It is a pattern of patterns. 메타 패턴은 결국은 패턴을 발생시키는 층위에 존재하는 패턴이다. 패턴 발생자. 뭐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요런 층위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스토리.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떠올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비유로 많이 드는 게 네컷 그림입니다. 네컷 그림이 있으면 우리는 스토리를 그 안에서 만들어내요. 근데 네컷 그림의 위치를 바꾸면 다른 스토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만드는 건 우리의 자격입니다. 또 하나 그걸 이제 콘텍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텍스트 층위가 있다면 그 텍스트를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는 층위. 이건 이제 제가 아재 개그에서 이제 많이 사례를 들었죠. 아재 개그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랑 개그로 받아들일 때 문맥이 달라지죠. 문맥에 따라 이제 다르게 받아들여. 또 이제 그래머 문법이라고 이 베이스는 얘기합니다. 어휘가 문제가 아니고 어휘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건 이제 규정하는 게 문법이죠. 그리고 또 메타 메시지란 말도 씁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의 맥락에 따라 그 메시지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쪽이 규정하는 위치에 있고 어느 쪽이 규정을 받는 위치에 있느냐. 즉 아까 말씀드린 표현으로 논리 유형이 다르다. 그러니까 좀 더 상위 논리 유형이 있고 그 상위 논리 유형과 관련되는 게 생물이다. 이렇게 이제 라이프 리빙 things 생명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너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요거가 이제 많이 그래도 얘기될 만한 유명한 표현이니까 자,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름 붙은 사물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맵과 테리토리 사이에 로지컬 타입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름과 이름 붙은 사물 사이에도 그와 유사한 차이가 있다. 그럼 차이가 뭐냐? 후자는 이제 테리토리 또는 thing named 이런 것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맵이나 네임은 그것을 나름의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변형하는 활동과 관련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와 영토의 차이를 보면 영토는 땅이죠, 땅. 별 5만 가지가 다 있는데 지도에는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골라서 포함을 합니다. 예, 변형 과정, 그걸 또 다른 말로 코딩 과정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걸 분류라고도 합니다. 클래시파이, 클래시피케이션. 그 중에 몇 가지 특성들만 뽑아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의 논리 유형도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뭘까? 그럼 이제 맵, 네임 이쪽이죠. 그리고 사물의 세계, 이건 테리토리, thing named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베이스는 자꾸 이제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시에 맵, 뭐 테리토리 이런 부분 대신에 그냥 다 세상은 모두 테리토리야, the thing named야 이렇게만 생각했던 그런 그 풍조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객관적 경험이란 없다. 우리 사실 간과하기 쉬운데 그럼 이제 우리의 경험 뭐냐? 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즉 마음의 영역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이미지 또는 뭐 정보
뭐 아이디어 다 여기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걸 형성하는 과정은 무의식적이다. 이 무의식적이란 말의 또 다른 어떤 함의는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냐하면 그걸 일일이 매 순간 이 외부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뭐 표상된다. 하여튼 우리 안에 이제 다시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일일이 의식하면 안전하긴 하지만 그죠? 매번 검증하니까. 하지만 너무 소모적이죠. 따라서 우리한테 그것이 무의식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매 순간 검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진화 과정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은 그전에도 유용했기 때문에,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이제 어떤 걸 나눌 때 나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분류한다, 뭐 코딩한다 또는 그러니까 코드라는 게 암호, 부호로 이제 변환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또 하나 뭐였죠? 트랜스폼, 코딩, 뭐 변형한다. 이런 말의 이제 다른 표현인데요. 어떤 사물을 우리가 어, 구분한다 그럴 때 부분과 전체로 그것은 우리가 뭐 편리할 수도 있고 뭐 어떨 땐 꼭 그래야만 하지만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대상 세계에 있는 게 아닌 우리의 주관적인 작용이 분류를 성립시킨다는 거죠. 이런 그림을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장화일 텐데요. 베이스는 그거 말고도 여기 B에서 H를 거쳐서 I까지 가는 직선을 그리면 삼각형 두 개랑 정육면체가 이제 나오지 않냐. 뭐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도 있다. 그리고 이제 칠판에 이게 그려져 있으면 분필과 칠판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격자무늬를 여기다 더 씌워요. 그러면 그 격자무늬 안에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격자무늬 안에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걸 구분하는 방식은 굉장히 사실은 현실적으로 유용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구분 이건 마음대로 우리가 제멋대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하는 일이 이제 그만큼 제멋대로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마음 또는 우리 우주에 있는 생물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은 어느 정도의 필연성은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다음 뭐 요 얘기는 별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양과 패턴 또는 양과 수 여기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넘버 요건 다르다. 이 얘기를 되게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연속적인 흐름이 있어요. 아날로그 온도의 변화 이런 건 연속적이죠. 그리고 이제 정적인 게 있습니다. 멈춰 있는 거. 가령 온도계의 눈금은 멈춰 있죠. 온도는 변하지만 그러면 가령 수은 뭐 온도계라고 치면 외부의 온도와 수은 온도계에 찍힌 그 눈금 사이에는 분명히 갭이 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그 측정 오차 범위 내에서 그냥 같은 온도로 36.7도 이렇게 그어버리니까요. 그런 걸 이제 패턴, 수, 디지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측면을 양, 연속, 아날로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좀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분하는 건 논리와 현실에서의 인과입니다. 논리는 무시간적이에요. 0이면 0이고 1이면 1이지 0이 1이 됐다가 다시 1이 0이 됐다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현실의 인과를 그 과정을 따라가면 0이 됐다 1이 됐다 이게 계속 변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부저예요. 이 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 스피커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기의 세기에 따라서 여기 전자석이에요. 이건 아마 어렸을 때 보셨을 겁니다. 이 전기가 흐르면 이 전기가 지금 뭐라 그러죠? 회로가 지금 온 상태잖아요. 켜 있다. 그러면 이 요 부분이 전자석이 됩니다. 전자석이 되면 요 철판이 떨어져서 여기 딱 달라붙어요. 근데 달라붙는 순간 요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가 떨어집니다. 그럼 회로가 끊어져요. 그럼 다시 전자석이 그냥 처리돼 버리고 이 탄력에 의해서 요 스프링이 여기 있는 거죠. 적당한 압력으로 얘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 이제 말하자면 온이 되면 오프가 되고요. 오프가 되면 다시 올라가니까 온이 돼요. 오프 온 관계가 계속 되니까 이게 부 하는 소리가 납니다. 예, 스피커의 원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과 오프라는 게 멈춰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계속 변동하는 게 현실의 인과작용이다. 이건 논리적인 작용과는 다르다. 이 얘기는 왜 하는지 아까 잠깐 이제 설명 속에서 이해하셨을 텐데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뭐 존재하게 되느냐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도 안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발생해 버렸어요. 발생한 후에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인과와 무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논리 세계의 차이, 요거를 강조하려고 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이고 물리 세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인과는 거꾸로 흐르지 않고 언어는 부분밖에 쫓아가지 못하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안정이라든지 변화라는 것도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부는 그 지형에서는 갈대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유연한 게 이제 안정적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바위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어, 이 안정의 방식이 이 갈대와 바위는 서로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그 말들의 상대성 이런 것도 생물에겐 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세계의 다양한 판본이란 말을 쓰는데요. 버전입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대상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는 그 무엇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파랄렉스 뭐라죠? 그 시차죠, 시차. 왼쪽 눈이 보는 것과 오른쪽 눈이 보는 것 사이에 시차 때문에 입체라는 게 떠오르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아래라는 현상이에요. 무아래는 간선문이라고도 하는데 대상 속에는 없지만 우리 주관에는 생겨나는 그런 어떤 현상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점들의 모임, 그냥 일정하잖아요. 이게 뒤에 배경에 보시면 점들의 모임인데 이게 두 장이 겹치면서 간선무늬가 나타나요. 이 간선무늬는 objective한 게 아니라 subjective한 겁니다. 이런 현상, 무아래 현상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사례들을 베이슨이 많이 보여줍니다. 그 얘기 뭐냐? 결국 objective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과 다른 층위에 존재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 주관의 방식으로 마음의 방식으로 있다. 그런 걸 확인해주는 과정, 사례인 거죠. 이건 창틀에 생긴 요 반선문이죠. 뭐 이건 생략하고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어떤 것들이 이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요 기준을 제시합니다. 멘탈 프로세스, 마인드. 그 중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하냐면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명제를 이제 뒤집어요. 뒤집으면서 우주 전체 진화, 생명의 진화 과정 속에서 멘탈 프로세스, 마인드를 이해해야지 그걸 생각 속에서, 즉 논리적인 뭐 어떤 가능성 수준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AI 연구자들이 또는 이제 물리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어, 논리적인 어떤 가능성 뭐 요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 멘탈 이벤트와 머티리얼 이벤트를 이제 구분하자라는 게 베이스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뒤에 열거할 6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thought, 생각, 진화, 어, 생태학, 그 생명, 학습 등등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은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6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이런 것들도 충족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 영역이라는 게 이제 따로 있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소프트 마음이 거기 속하고요. 그럼 6개의 기준은 뭐냐? 아, 이게 되게 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뭐 한마디로 이제 아까 조금 설명들은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서로 관계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2개 이상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2개 이상이라는 게 이제 차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건데요. 그것이 등장했을 때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마음의 부분들의 어떤 그 상호 작용은 차이에 의해 촉발된다. 이것도 이제 앞에 얘기랑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에서건 시간에서건 어떤 복수, 그러니까 플루럴한 거 이제 2개 이상이에요. 그런 게 동시란 표현이 좀 그래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건 어, 지나가 버리니까 동시란 말이 안 어울리죠. 그러나 기억 속에서라고 치시면 됩니다. 어떤 2개 이상이 동시에 포착될 때 우리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는 기억. 그러니까 어떤 선율이 있으면 앞 음과 그 다음 음 사이의 차이를 함께 우리가 포착할 때 그걸 음으로 이제 여기는 거죠. 사라져 버리면 반음, 그냥 그때그때의 소리, 그거밖에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기억 속에서는 차이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 공간 속에서는 당연히 2개 이상의 차이가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차이에 의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We drew distinctions.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만약에 없으면, 즉 우리 한마디로 in the mind,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차이가 들어있지 않으면 차이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말한 차이는 아시겠지만 오브젝티브한 게 아닌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차이다. 그래서 버클리의 유명한 말을 표현합니다. 에세스 페르키피. 존재란 지각된 거다. 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드라마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뭐 드라마는 좀 뭐라고 하지? 드라마는 약간 괴기했지만 하여튼 숲에서 나무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지각하지 않으면 나무가 쓰러진 거냐? 그 유명한 문제 이제 버클리가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버클리 답은 쓰러진 게 아니다. 예요. 자, 이 철학적인 논쟁과 별도로 쓰러진 게 아니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 속에선 쓰러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브젝티브하게 쓰러졌다 여부는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인드의 존재, 마인드의 위치와 관련해서 지각된 게 없으면, 차이가 지각되지 않았으면 그건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얘기 뒤에 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낸다. we pull them out, 차이를 끄집어낸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브젝티브 월드와는 무관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너무 무관하면 죽겠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그래도 진화의 검증을 거쳐 살아남은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드렸던 어, 얘기인데요. 마음의 과정은 반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수도꼭지와 수돗물의 관계, 또는 스위치와 회로의 관계.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좀 무의미하기도 해요. 스위치는 그럼 어떤 작용에 의해 움직이는가? 여기서 핵심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운동이 가능한데, 그 운동에 마치 스위치를 키고 끄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에서의 비유가 떠오르는데, 전화교환수 얘기거든요. 전화교환수가 하는 일은 단지 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배선을 바꾸는 거. 그럼으로써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작용이 일어나는 에너지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것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힘들의 과정, 에너지의 흐름이 있고, 결합을 바꾼다. 방향과 속도를 바꾼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포지션, 으로 이 마음의 위상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이미지, 이제 둘레제 이미지론하고 이제 되게 중요한 연결점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베이슨이 아마 이 책에서 베르손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서로 비슷한 어떤 그 생각의 지점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과정은 어떤 규정 또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순환 사슬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아까 이제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거버너가 이제 속도 조절 장치거든요. 뭐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움직이면 이 연료 공급이 조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실린더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거나 느리게 움직이거나 바뀌게 되고, 그럼 이제 바퀴가 또 나름 또 거기에 따라 바뀌게 되고, 그럼 속도가 바뀌니까 우리가 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이제 가속 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또 바꾸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변환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논리적인 과정은 아니다.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것도 아까 이제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요. 차이라는 거는 어떤 변형을 요구한다. 즉, 대상 세계 속에 없는 차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 이제 거기에 이름이 붙거나 할 때 그것은, 어떤 논리 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름이 붙는다기보다는 기술인데요. 뭐, 이 논리 유형의 차이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름과 이름 붙은 사물 간의 차이 같은, 또는 지도와 영토 간의 차이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저 6시 전에 끝내려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의 다양한 또 버전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은 부분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마인드라는 게 하나의 살아남은 토톨로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과 외부 세계의 관계를 다시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그 마인드의 담지자가 이제 자아라는 거죠. 셀프. 이제 그걸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학습이라는 걸 둘로 나눠요.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 그 중에 하나는 개별적인 걸 아는 거, 그걸 학습 1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cognition이다. 이게 표현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있는 것과 이렇게 대조 작업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과다. 그럼 내 안에 토톨로지가 있어요. 어떤 사과에 대한 사전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요게 요거구나라고 매칭하는, 이미 있는 것과 매칭하는 게 첫 번째 학습이라면, 두 번째 거는 이미 있는 게 아니에요.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지라고 이제 궁리하면서 뭔가 위치와 맥락과 이런 것들을 찾아야만 하는 학습이 두 번째 학습, 2차 학습. 그걸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학습일은 정보를 그냥 습득하는 거. 그래서 선생이 어떤 자극을 주고 학생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런 관계라면 두 번째 학습은 강화, reinforcement. 최근에 AI 학습에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번에 반응을 보여서 선생이 그렇구나라고 그걸 맞아. 네가 한 게 맞아 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는 결국 선생이 학생에게 자극을 준 거를 학생이 다시 선생에게 반응을 되돌려주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이거 사과야? 그럼 네, 이거 사과네요? 맞아. 이런 과정이 이제 강화 학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뭔가 몰랐던 걸 알아채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 AI 얘기는 지금 빼도 될 것 같고요. 뭔가 있는 정답을 이렇게 맞추는 거, 이거는 학습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다고 이 베이스는 생각해요. 왜 많이 중요하지 않냐면 실제 진짜 중요한 건 처음 보는 어떤 거가 뭔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이제 사례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탐험, 그 다음에 놀이, 범죄. 얘네들은 개별 행동에 관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맥락 속에 있느냐에 대한 알미라는 겁니다. 어떤 게 탐험인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산책인 거냐, 이런 식의 구분 있죠. 여행인 거냐, 탐험인 거냐, 이런 식의 구분은 그게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가를 함께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다 넣을 수가 없어요.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까리하죠. 놀이도 그래요. 그래서 놀이와 관련해서는 놀이와 놀이의 창조는 동시에 발생한다. 놀이의 창조라는 표현은 애가 어떤 걸 놀이에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을 뭐랄까 이제 뭐랄까 그냥 따르기만 하면 그건 논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뭐라죠? 규율 활동이죠. 이제 군인들이 하는 행위하고 이제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애가 놀이의 맥락에 자기가 참여할 수 있어야지 그게 이제 놀이의 창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 전에 이렇게 까먹었는데 제가 쓴 글에 이 얘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어 그 리추얼 있죠, 리추얼. 의례하고 놀이가 차이가 난다. 예, 리추얼도 규칙이 있고 플레이도 규칙이 있는데 그게 경직되면 리추얼이 되고 자유로워지면 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리추얼에는 크리에이션의 계기는 없어요. 이제 그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어떤 맥락의 습득하고 관련되는 거고, 실제 이제 할 줄 알게 되는 것까지 관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건 학습, 특히 이제 학습, 크겠죠. 2차 학습이 가능하다는 증거다. 근데 애들도 그 일을 한다. 그러면 AI는 할 줄 아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으로 조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붙인 질문이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도 참 재밌어요. 이제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나의 영역과 마인드의 영역, 셀프의 영역과 세계의 영역의 구분을 안다 이런 뜻으로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 주관 세계, 나의 마인드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토톨로지, 그러니까 내적인 정합성만 있으면 망상이건 뭐 몽상이건 다 좋아요. 근데 세계와 어떻게 잘 만나느냐? 그걸 이제 incorporation or marriage라고 부릅니다. 어떤 결합 또는 결혼. ideas about the world with ideas about the self. 이제 내가 스스로 혼자 품고 있는 생각과 세상에 실제 돌아가는 생각에 관련된 얘기가 얼마나 잘 조화롭게 결합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다. 아까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잘 맞아떨어지고 그 맞아떨어짐은 진화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것들을 남겼다. 그래서 벼락 얘기 아까 제가 들었죠. 그리고 과거에는 토테미즘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영역이다. 예, 나의 세계와 이 우주가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공명하는 그런 관계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게 이제 토테미즘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앱덕션이라는 표현 쓰는데요. 이건 찰스 펄스가 개발한 추론 방식입니다. 연역과 귀납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추리 방식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데 꽤 유효해요. 어떤 추론에 있어서. 여기 이제 얘가 재밌습니다.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그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는데 그게 파란색이에요. 또 꺼냈는데 또 파란색이에요. 또 꺼냈는데 또 파란색입니다. 근데 어디서 우연히 파란색 공을 하나 봤어요. 그럼 이 공이 어디서 왔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냥 가장 합당한 답은 그 주머니에서 왔겠지. 이게 이제 그 앱덕션이라는 추론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앱덕션은 저기 생물 이 토톨로지를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이 추리 방식은 인간만 할 수 있다. 아니 인간이 아니라 이제 생물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지금 이 저자의 이제 그 과제 중에 하나는 개체에게 일어난 일과 더 큰 진화에서 일어나는 그 두 가지 과정을 결합하는 것. The unity of the combined system. 서로 결합된. 왜냐면 개체는 진화 과정 속에 또 있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학습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의 어떤 학습 또는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변화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물이 태어나서 배우게 되는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학습이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변화. 근데 유전자 차원의 학습은 한 번 학습되면 변하지 않아요. 즉 유전자에 고정됩니다. 고정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디지털 그 다음에 어떤 패턴, 형식 뭐 이런 말들로 불렀던 영역이에요. 고정되는 층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정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변하는 층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살다 보니까 이거저거 배워요. 근데 그 배우는 거는 태어났을 때의 그 어떤 기본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 그 범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변형되는 것이지 아예 탈바꿈하는 그런 형태로 배움이 일어나진 않죠. 그런 점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거는 요 과정은 좀 이게 이 환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라마르크가 생각한 그 용불용설 이게 이제 쓰면 그게 발전하고 그게 이제 유전된다. 후손에게 뭐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이제 목이 길어졌는데 그 긴 목이 유전된다. 이런 식의 발상을 했는데 이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자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 베이슨이 얘기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가령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가령 뭐, 더운 그러니까 이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어, 우리의 이 땀 배출이 뭐 좀 더 유리해지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 몸이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더울 땐 땀 흘리고 그걸 빨리 배출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게 유전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 바이스만 장벽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유전의 단위, 즉, 생식이 가능한
어떤 집단이 있죠. 이제 개체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파퓰레이션. 이 개체군 안에서 어떤 쏠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땀 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은 후손을 덜 남기고 많이 되는 애들은 후손을 더 남기는 방식으로 개체군의 조성이 조금 달라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치 유전 변화된 것 비슷하게 이 개체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개체군 안에서 생겨나는 후손들은 땀 배출을 잘하는 존재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아마 그 19세기에 런던에서 그 나방의 색깔 이 변화하고도 이제 관련해서 그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해가 심해지니까 흰색 나방이 검은색 나방하고 이제 같은 종인데 개체 수가 좀 흰색 나방이 많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검은색 나방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변화, 이게 개체군 수준에서의 변화거든요. 종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될까? 인데요. 여기서 이제 개체군 안에 최대한 다양한 유전자 풀이 마련되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많아야 된다. 유전적인 다양성이 많아야 되고, 개체들은 생후에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그걸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게 유리하다. 이게 이제 또 뭐랑 관련되냐면 결국 이 다이버전트하고 랜덤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뻔한 결과만 낳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래서 요 설명을 밑에 거 먼저. 어, 여기 다 마음 들고 말씀드려. 이제 홀스트 미텔 슈테트라는 이제 학자가 적응 행동을 완성하는, 즉 학습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하죠. 환경 속에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베이스는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적인 거고요. 또 하나가 동적인 겁니다.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피드백은 되먹임, 캘리브레이션은 보정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아주 쉬워요. 소총 사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총 사격은 우리 뭐 군대에서 많이 하지만 유원지 같은 데서 이렇게 인형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역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인형 이제 그쪽 관역 쪽에 이게 총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직선이 됐을 때 발사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단일 행동 내에서 자기 교정이 일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이고 일회적이고 여기 이제 아날로그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아날로그적인 건 단일한 과정 내에서 유동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총구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두 번에는 엽총인데요. 엽총은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 그 클레이 사격이라고도 하죠. 칭 올라가는 거기 팡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목표물이 떠올라서 그것이 일정한 속도와 각도 뭐 이런 걸 유지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 총구를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그게 맞는다라는 되게 복잡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사격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의 그 적응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해봐야죠. 계속해서 이 모든 걸 익혀야 돼요. 하나의 통일된 작용 속에서. 그래서 거의 여기 이런 표현 자동적으로 최적의 어떤 수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작업을 보정이라고 캘리브레이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과 캘리브레이션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은 어떤 그 하나의 완성을 위해서 그 완성을 여기 이제 오히려 정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완성 또는 여기 디지털 어떤 형태, 분류, 패턴 이거를 얻기 위해서
또는 폼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에, 어떤 훈련 방식, 적응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국은 요 캘리브레이션을 우리가 습득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드백 이라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이에요. 일정한 되게 정해진 폭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캘리브레이션은 정해진 게 없어요. 진짜 무지하게 이거저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 적응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구별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흥미로운 도식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어, 한쪽을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요렇게 저렇게 살짝 살짝 변하면서 이루어지는 적응 과정이에요. 캘리브레이션은 보폭이 커요. 예, 그거 하나 획득하려면 되게 많은 저기 뭐 훈련과 노력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온도가 변하는 걸, 방 안의 온도가 변하는 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변하는 까닭은 요 바이어스인데 이건 이제 그 설정치예요. 설정치. 그 온도 조절 장치에 우리가 가령 방에서 많이 하죠. 뭐, 방 안에 저기 뭐야, 어, 20, 7도 이렇게 이제 겨울이니까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이쪽 방하고 저쪽, 방구석 이쪽 편하고 저쪽 편이 서로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는데 온도계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는 비슷해집니다. 전체적으로 27도가 돼요. 그럼 내가 왜 27도 온도 설정을 했느냐? too cool or too hot. 너무 추우니까. 여기에 이제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방 안의 온도는 설정된 눈금에 따라 결정되고 또 이거는 나의 상태, 온도계를 조정하는 이 온도 조절 장치의 눈금을 조정하는 나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럼 나의 상태는 어떠냐? 사람마다 달라요. 퍼스널 스레시홀드. 저는 이제 추위를 많이 타니까 좀 더 온도를 높게 설정하자 그러고 누구는 또 별로 추위를 안 타. 그럼 이제 온도를 뭐 23도쯤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건 뭐 왜 사람마다 차이가 나냐? 유전이나 운동, 건강 상태. 어떤 사람은 이제 체력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좀 낮아도 좋고요. 또 유전적으로 잘 견디게끔 태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유전적이고 이런 것들은 또 뭐랑 관계가 되느냐? 사실은 내가 몸이 저기 별로 약하지만 내가 퍼스널 스테이터스 군인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23도 해야 돼요. 내가 뭐 무슨 정치인이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환자야. 그럼 또 이제 조절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편의 캘리브레이션이 있고 한편의 피드백이 있는데 이것들이 오가면서 지그재그 형태로 규정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란. 이건 이제 개인에게도 해당하지만 이런 식의 변화가 생물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위에 있으면 그 이게 어떤 게 더 높냐, 캘리브레이션, 피드백, 또 뭐 폼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어디가 더 결정력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결정력이 크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을 수 있지만 그건 사실 서로가 지그재그로 물리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그재그의 상위로 갈수록 결정력은 약화하지만 더 광범위한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퍼스널 스테이터스라는 게 밑에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구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방 안에 온도 변화를 유발하는 데는 영향력이 좀 약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생물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8장 제목이 이제 재밌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 물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어,
그냥 환상이거나 허구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꽤 많은 검증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그런 어떤 자연적 필연성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열거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그 특징들은 인간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동식물들, 이제 생물들도 공유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 화면 놔두고요.